저는 오늘 웨딩거리에 대해서 설명드릴 즐거운 도시 연구소의 대표 정수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보통 요즘 웨딩거리를 가면 저 화면에 있는 세 개의 사진처럼 굉장히 밝고 이쁜 가게들을 마주 보게 되는데요. 그 거리들을 만들기 위해서 혹은 어떤 만들어진 거리들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들을 거쳐왔는가에 대한 아카이빙의 일환으로 이 PT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PT의 내용들의 대부분은 책이나 그리고 저의 선배님들이 그곳이 그랬어 라고 이야기해 주셨던 것들을 모았던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일부는 어떤 사실과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고 다른 내용 혹은 더 추가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제가 꼭 보완을 해서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즐거운 도시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본업도 굉장히 즐겁게 하고 있지만 그것보다는 전주 원도심 덕후라는 덕질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저희가 켜켜채 프로젝트라는 걸 했었는데요. 지역에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것들을 찾아서 이것들을 다시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우리의 장소의 결을 어떻게 켜켜이 채울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 대상지가 웨딩거리였어요. 그래서 웨딩거리에 자료들을 모으게 됐습니다. 웨딩거리의 내용들을 설명해 드리기 전에 제가 최근에 웨딩거리에서 발견한 가게들 중에 제가 아주 자주 가는 가게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술집은 비스트로 무진이 맛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양식집으로 피스앤러브가 정말 맛있습니다. 이곳은 다 일식과 양식인데요. 전주에 오셔서 한식을 먹어야지 라기보다는 전주는 음식을 하는 요리 스타일이 굉장히 좋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계기들의 가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주에 오신다면 비빔밥 외에도 웨딩거리에 들려서 저렇게 술도 한번 마셔보시고 양식도 드셔보시고 일식도 드셔보시는 좋은 공간으로서 웨딩거리를 소개해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웨딩거리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는 이유가 저는 웨딩거리를 고민하시는 분이시거나 아니면 어떤 아카이빙을 하신다거나 하시는 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작업을 할 때 꼭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지점 하나와 과거의 웨딩거리 그리고 지금의 웨딩거리로 해서 세 개의 컨텐츠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생각 지점입니다. 최근에 웨딩거리와 차이나거리로 이루어졌던 길들이 외리단길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끼리 어디까지가 외리단길이고 어디까지가 웨딩거리냐라는 말들을 많이 하게 됐었는데요. 이 외리단길이나 웨딩거리나 전부 어떤 하나가 특화된 거리입니다. 웨딩거리도 웨딩 산업이 특화된 거리고요. 외리단길도 F&B가 특화된 거리들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특화된 길이 굉장히 힙하고 멋있다고 해서 이 길을 하나의 길로 도배를 해버려야 할까요? 그렇다면 예전에는 아주 예쁘고 힙했던 웨딩거리가 웨딩이 쇠퇴하고 F&B가 된다고 해서 계속 이 길이 멋있을까요? 아니죠. 저는 이찬혁의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어느새 이제 힙합은 안 멋져졌습니다. 어느새 외리단길이 안 멋져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고민을 하면서 생각을 해야 하는 지점이 조화롭고 그리고 많은 다양한 사용 용도가 혼합이 되어야 도시가 살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유명한 1960년대 도시학자 제인 제이콥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도시블록의 조화로운 혼합 사용이 도시를 더 살아있게 만든다. 상업, 주거, 문화, 엔터테인먼트의 다양한 사용 용도의 혼합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웨딩거리냐 외리단길이냐 이렇게 싸울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F&B와 웨딩 그 외에 무엇을 살릴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좀 학문적인 이야기인데요. 장소구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장소구름은
한 50명 정도를 모아놓고 그 지역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야기의 흐름을 기록하는 방법인데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들을 중심에 놓고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을 연결시키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게 나오는 사례와 가장 나쁘게 나오는 사례를 일본 연구에서 한번 가져와 봤었는데요. 이 8페이지를 보시면 시코쿠 우동 도시 자연이 나옵니다. 근데 시코쿠는 전라도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큰 범위인데 거기 전라도에 우동 맛있는 곳 아니야? 라고 다카마츠의 이미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코쿠에 가장 이어져 있는 첫 번째가 뭐죠? 시코쿠에 존재감이 없는 도시이죠. 그래서 우리가 웨딩거리를 저렇게 만들 건가? 라는 생각들을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잘 나온 사례가 요코하마입니다. 물론 요코하마는 대도시라서 전주랑 비교하기 좀 어렵지 않아? 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전주시가 한옥마을이 있기 때문에 이 요코하마 같은 굉장히 멋진 장소 그룹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오른쪽에 있는 미나토 미라이와 중화거리는 둘 다 장소인데요. 미나토 미라이의 더 위험한 영사라는 드라마를 찍었었지. 화려한 원도심이 있지. 그리고 미래적이고 외국적이고 야마시타 공원이 있고 아래로 내려가면 랜드마크 타워나 시 파라다이스 그리고 관람차 어트랙션 야경이 있지라는 정확한 그 이미지들이 있죠. 그리고 옆에 중화거리를 보시면 중국 사람이 많긴 하지만 데이트를 할 때 요리가 맛있고 쇼핑이나 편리하고 뭐든지 있고 식도락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이미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두 개는 마을이 멋지죠. 아까 앞에서 봤던 다카마츠랑 굉장히 다른 이미지인데요. 저는 전주가 이 느낌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전주에서 한옥마을은 저기 중화거리 혹은 미나토 미라이의 한 부분을 차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웨딩거리가 이 하나의 그 안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조금 더 요리나 쇼핑이나 그리고 웨딩이나 편집숍 외에도 다양한 그것들을 제공하되 명확한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저는 이제 웨딩거리의 과거의 이야기를 할 건데요. 여러분들께서 저의 이야기를 듣고 도시를 연구하는 사람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방향이나 그리고 그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지점들이 정말 서로 다르고 서로 그 이야기를 나누어서 다양성 있는 공간으로서의 대책을 마련하는 지점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생각 지점이 조금 길었죠. 어려우시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의 그 의견이 좀 잘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웨딩거리의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웨딩거리의 과거는 조선시대부터 그리고 2024년까지를 5개의 파트로 나누어서 말씀드릴 건데요. 조선시대 하고 그 다음에 일제시대 그리고 광복이 돼서 70년대 그리고 도시의 확장기인 70년대에서 1999년대 그리고 현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전주시는 전주부라고 불렸었는데요. 전라도하고 제주도를 관할하는 전라가명이 전주부에 위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주는 대부분 전주 부성을 유지하기 위한 인구들이 거기에 거주를 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관청도시라는 이야기로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그 도면을 보시면 지금 남쪽으로 남문이 있습니다. 이 풍남문은 여러분들이 현재도 눈으로 보실 수 있는 남부시장 앞에 있는 풍남문이고요. 그리고 이 성곽을 따라서 저희는 동문, 서문, 북문이 있었습니다. 북문의 위치는 오거리의 인근에 있고요. 동문의 위치는 말 그대로 동문거리 쪽에 있고 서문의 위치는 차이나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으로 선화당이 있는데요. 이 선화당의 위치와 그리고 위쪽으로 객사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도면을 봤을 때 1번, 2번, 3번이 객사 위치인 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웨딩거리는 어디냐라고 했을 때 서문과 동문을 잇고 있는 담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담장이 서문에서 남문을 만나는 지점까지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주 부성 안에 있는 서문과 동문을 연결하는 길의 50% 정도가 웨딩거리와 차이나거리로 남아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다양한 관청들이 위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객사, 그리고 아래쪽 중간에 중심에 선화당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전라가명 복원한 그 건물들을 보고 객사보다 전라가명이 더 위에 있는 관청이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객사를 손님들이 와서 묵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전라가명에 오는 관찰사들은 다 한양에서 대부분 오는데요. 그분들이 출근을 할 때 객사에 들려서 임금님께 인사를 드리고 선화당으로 출근을 하셨다고 해요. 그 정도로 객사는 그 손님이 단순히 어떤 손님이든 묵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임금님의 손님이 묵을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화당보다 살짝 높은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객사, 선화당이 이렇게 나란히 있는 구조였고 그 옆으로 전라가명을 계속 지지하는 그런 관청 건물들이 옆으로 다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웨딩거리랑 조금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한 곳은 저는 지소, 인출청, 선자청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지소 같은 경우는 전주 한지를 만들었던 공간입니다. 그리고 인출청은 출판을 했던 관청이고요. 선자청은 합죽선의 부채를 만들던 공간입니다. 네,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이 지금 생각한다면 뭐 저거 복사집 아니야? 이런 단시 종이 만드는 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당시에 한지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 출판, 부채 모두 다 귀족 문화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주에서 만든 한지와 책과 부채들은 대부분 한양에 있는 귀족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가져갔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기술적으로 전주가 훌륭했었다라는 걸 증명을 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플러스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잘 아시는 비빔밥과 판소리가 있습니다. 전주 대사슴놀이 같은 경우도 출판과 맥락이 조금 이어지는데요. 글을 읽지 못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출판을 했던 내용들을 대사슴놀이나 그리고 전국에 있는 판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앞에서 공연을 하시면서 내용들을 퍼쳐나가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대사슴놀이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빔밥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 비빔밥이 언제 누가 먹었던 비빔밥이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 개인적인 해석으로는 저 비빔밥이 지금은 저희가 마트에 가서 신선한 계란도 살 수 있고 야채들도 굉장히 신선하게 사고 햅쌀도 살 수 있었지만 조선시대에 저거를 한꺼번에 모을 수 있을 정도의 규모의 도시는 한양과 전주 정도의 규모는 되는 곳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라도권 혹은 제주권에 임금님께 진상하기 위한 재료들, 가장 신선한 재료가 전주로 왔기 때문에 전주는 그 모아진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을까, 맛있게 비빌까 라는 생각을 했던 곳이 아닐까. 그래서 음식이 유명한 게 아니라 조미료나 음식을 요리하는 방법들이 좀 발달된 기술의 도시가 아니었을까라는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위치들을 제가 말씀드렸던 선자청이나 이런 곳을 봤을 때요,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들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문과 서문을 잇는 공간이 제가 말한 대로 웨딩거리죠. 웨딩거리 밑으로 파란색의 공간들이 있는데 거기가 지소나 그리고 선자청 같은 곳이 있어서 전라가명에서 필요한 공간들, 물건들을 생산을 하고요. 전라가명에서 소비를 하고 그리고 한양으로 보내는 형태의 것들을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관청에서 시장을 다 운영을 했기 때문에 관에서 이 전주부성 내에서 대부분 모든 것들을 해결을 했었는데요. 유기전 이후이 되면서 전주에서도 좀 변화가 생겼습니다. 전주에서는 관청에서 어느 정도 일을 한 사람들이 관청의 허가를 받고 나서는 전주 부성 내에서 상가를 열 수 있게 해주는 것들이 진행이 됐는데요. 5번이 이제 지전거리여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소가 있던 곳에 지전거리가 생긴 거죠. 그래서 종이를 생산해서 종이를 판매하는 거리가 주로 웨딩거리에서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4번을 보면 은방골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으로 되어 있는 액세서리나 수저 등을 판매하는 공간이었는데요. 거기는 이제 전주에 사는 그래도 좀 돈이 있으신 분들이 많은 것들을 구매하는 상가로
운영이 됐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관청하고 상가들은 많이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럼 사람들은 어디에서 살았지?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관청이 있었던 곳을 제외하고 주변에 이제 그 사람들이 1,000호 정도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성 안에 사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기술자이거나 그리고 관리자이거나 그리고 저희가 이제 드라마에서 보면 보통 관찰사가 외부에서 오고 향방이나 이방 이렇게 그 지역을 관리하는 향리들이 거주하는 공간이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성 외부로 완산동까지 그리고 교동이나 이런 곳에 사람들이 거주를 하면서 그 정조 때 통계로 보면 전주부에는 7만 명 정도가 거주를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전주부가 사실은 지금의 완주군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는 규모였기 때문에 전주에 7만이 살았다라고 하기는 조금 어렵고 부성 근처에는 1만에서 2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거주를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에서 저희가 가장 그 격변하게 되었던 시기는 역시 일제강점기가 오기 바로 전이었는데요. 저희가 보통 많은 도시들에서 부성과 같은 성곽이 이제 없어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1907년에 시구 개정을 하면서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런 이제 일제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변화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전주는 조금 특이하게 성곽이 무너진 계기가 그 시구 개정이 아니었습니다. 시구 개정 이전에 서문 쪽으로 동학농민군이 들어오면서 동학농민군이 사실 무혈 입성을 해서 전주 부성으로 들어왔는데요. 이 동학농민군을 잡기 위해서 외부에서 서문 쪽으로 이제 공격을 하면서 서문과 그리고 주변의 성곽들이 무너지기 시작을 한 게 이 전주 부성이 사라지는 첫 계기가 됐습니다. 재밌는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면 저희가 문이 동서남북이 있으면 지금 톨게이트처럼 서울을 갈 때 사람들이 북문을 이용할 거라고 당연하게 생각을 하실 텐데요. 북문 같은 경우는 군대나 그리고 행정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문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북문으로는 진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양에서 오는 사람들 혹은 한양을 가는 사람들 대부분이 서문을 이용을 하게 되었고요. 입장은 남문으로 했고 나가는 건 서문으로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학농민군도 서문과 남문의 일대로 들어오게 됐고요. 그리고 동학농민군을 치기 위해서 온 군대들도 대부분 서문 쪽에 집결을 해서 서문이나 성곽이 무너지는 계기들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문과 그리고 사대문, 성곽을 저희가 현대적인 지도에 한번 얹혀봤는데요. 이걸 보시면 동그라미가 3개 있는데요. 그 가장 위쪽에 있는 동그라미 아래가 이제 전라가명이 있었던 위치이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 동그라미가 아까 설명드렸던 음방골목이 있던 곳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동그라미가 지전이 있었던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각자의 성문과 성곽이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곽이 그 무너지게 되면서 계속 말씀드린 대로 서문에서 무조건 그 저희의 문화라던가 그리고 한양에서 온 사람들이 다 서문으로 집결을 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외국에서 온 선교사라던가 그리고 상인들도 대부분 서문으로 집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당 같은 경우는 남문 쪽으로 하게 되는데요. 서문교회나 그리고 전동성당 모두 이 시구 개정이 일어난 1905년 경쯤에 이곳에서 그 건물을 지을 계획을 세우시고 교회와 그리고 성당을 운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문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 한 건 아니지만 같이 오신 선교사들께서 기전대학교와 예수대학교 그리고 신흥고 등을 만드는 작업들을 같이 진행을 했던 게 1905년에서 1910년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구 개정으로 성곽이 무너지면서 남문 근처에 성벽에 둘러싸여 있었던 벽들의 돌이 이제 나오게 됐는데요. 그래서 전동성당을 지을 때
남문 근처에서 버려졌던 돌들을 가져와서 기반을 마련을 한 다음에 전동 성당을 위해 짓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한 이유들 중에 뭐 다양한 이야기가 있지만 하나는 1880년대부터 굉장히 순교자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순교자들이 남문 옆에서 많은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의 피가 이 성곽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기반으로 여기에 성당이 세워졌다라는 의미에서 일부러 그 돌을 가져가서 기반을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성문이 이제 무너지면서 바로 일본인 상인들이 많이 들어왔었는데요. 가장 최초로 들어왔던 상인은 일본인 형제 2명이라고 합니다. 그 일본인 형제 2명이 성이 달랐다. 그리고 전주에서 이렇게 일본 옷을 입은 형제 둘이 있으니까 가서 사람들이 구경을 했다. 뭐 이런 기록들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서양식 화장품을 그 당시에 구르메라고 했는데 그거를 판매를 했기 때문에 이 전주에서 굉장히 물건이 많이 팔렸다고 해요. 그분들을 시작으로 해서 서문으로부터 지금 현재 우체국이 있는 곳 그리고 동문거리까지 계속 일본이나 외국인들의 상가로 계속 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1907년과 8년 사이에 전주 최초의 파출소와 우체국이 하게 되는데요. 파출소는 그래도 2000년대 초반까지 계속 다가 파출소로 있다가 지금은 이제 다가 여행자 도서관이 된 위치에 있고요. 우체국은 여전히 현재도 우체국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서문교회가 된 후에 그 1912년에 최초의 한국인 목사가 나오게 됐는데요. 이 최초의 한국인 목사와 함께 그 미국인 분들이 고아원 유치원이라던가 이런 기전학교, 신흥학교를 운영을 하면서 계속적인 선교 활동을 서쪽에서 진행을 하셨는데요. 웨딩거리에서 에 대한 저희가 계획이나 아카이빙을 할 때 가끔 서문교회 쪽이 조금 제외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 서문교회의 활동을 조금 더 아카이빙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912년에 SK뷰 옆에 그 저희가 전북 경편 철도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게 전주의 최초의 철도입니다. 이 철도는 전주에서 이리, 그러니까 지금의 익산까지 연결이 되던 철도였습니다. 그 철도가 오픈이 되면서 너무나도 당연하겠지만 그 역사 근처로 상권이 올라가게 됩니다. 저 파란색 선인데요. 처음에 그 서문에서 동문으로만 확장되던 상권들이 굉장히 면적으로 확장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라가명이었던 곳을 1921년에 일제에서 도청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라북 도청으로 변경이 되고요. 이 전북 도청 건물은 저 당시에 일제가 굉장히 공을 들여서 건물을 지었다고 하는데요. 저 건물 자체는 6.25가 끝나고 한국전쟁이 끝나고 나서 실수로 그 폭탄이 폭발이 되면서 건물이 이제 전체가 다 없어지게 되고요. 저희가 1990년대에 알고 있었던 그 도청 건물은 1950년 후반이나 60년대에 새로 신축이 된 건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조금 더 도면으로 보려고 하는데요. 1920년대에 일본에서 도시 계획을 굉장히 공을 들여서 진행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 당시에 일본 사람들을 제가 그 당시 일본 사람 일본 놈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일본 놈들은 전주에서 굉장히 오래 살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 많은 도시 계획들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전주 역사를 조금 더 크게 만들고 그리고 도로를 개설하는 거였는데요. 지금 딱 도면을 보셨을 때 저렇게 굵게 쳐 있는 선 2개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오거리 광장입니다. 지금 아마 오거리 광장을 지나가시는 분들이 아니 시는 왜 이렇게 생뚱맞은데 그 광장을 세모 모양으로 지어놨을까라는 고민들을 하시는데 저 세모 모양이 일본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전주 시청 자리가 역사 자리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주역을 중심으로 방사형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저런 형태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오거리 광장에서 도청까지의 길을 조금 넓게 뚫기 시작을 합니다. 좀 궁금했던 점들은 저기가 이제 길을 뚫다가 도청에서 길을 스톱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저기가 왜 더
도로가 개설이 되지 않았었을까라는 그런 궁금증들이 일고 있습니다. 1929년에 전주역이 하나가 더 생기게 됩니다. 전주역이 열리게 되는데요. 이 전주 경편철도와 전주역의 두 개가 개설이 된 이유가 그 당시에 일본 재벌들 간의 알력 싸움 때문이었습니다. 전주와 익산 그리고 군산 쪽으로 본인들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일본 사람들은 전북 경편 철도가 계속 유지되기를 바랬었는데요. 지금은 여의동이 된 동산동 쪽에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그 재벌, 지금 미쯔비시의 초대 회장이라고 하는데요. 전주역에서 삼내 그리고 여의동을 통과해서 서울 한양까지 이어지는 기차가 자기네를 통과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두 의견을 받아서 전주역을 새로 개설을 하게 되고요. 경편철도로 갔던 상권이 전주역으로 확산이 되게 되면서 지금의 고사동 상권을 이루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지도는 전주 부성이 있었던 자리 그대로 도로가 나는 현상들을 보여준 건데요. 지금 보시면 예전처럼 계속 성곽을 중심으로 길이 있었다는 지점들이 있는데요. 서문 쪽에 이렇게 복잡하게 나와 있는 길들이 아직도 여전히 있고요. 저희 주석전 거리라고 하는 곳도 지금 현재 교보문고가 있는 NC웨이브가 있는 건물이 저 길을 그대로 살리면서 건물 두 동으로 나눠져서 현재 지어져 있다거나 하는 것처럼 옛날의 길들을 많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상가가 이제 확산이 되는 것들을 기록을 한 건데요. 이건 전주 안내도에 제가 너무 존경하는 고 장명수 총장님께서 당시에 일본인 사태 그리고 공공기관, 한국인 상점들을 이제 점으로 찍어서 도면을 만들었던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빨간색이 일본인 사택이고요. 검정색이 공공기관이고요. 그리고 파란색이 한국인이 운영하는 상점인데요. 1930년대에는 거의 대부분이 일본 사람이 이 원도심 전체를 차지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일본이 1910년에 만들어 놨던 도면인데요. 보시면 이 전주시 자체가 원도심에만 모든 것이 집중이 되어 있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역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계속 일본의 가게들이 원도심에 가득 차게 되니까요. 전주 부성 외의 곳에 한국 조선인이 좀 살 수 있는 공간들이 있어야 하지 않냐라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한옥마을에 이제 집장사들이 집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지점에서 전주시에서는 일본의 반일 감정이 생긴 사람들이 한옥을 일부러 한옥마을에 지었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는 지점이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역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렇다기보다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서 집장사들이 이걸 지어내다 보니까 한옥마을이 된 거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등등 이 한옥마을이 어떻게 시작됐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은데요. 어쨌든 1940년대에 들어가면서 주거지가 조성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제시대의 건물 중 남아있는 것들이 3개동 정도 있습니다. 우선 박다옥이라는 건물이 있는데요. 저 건물은 지금 가면 굉장히 이쁜 건물이다 정도의 3층 건물인데요. 저 정도 규모의 건축물 주변이 전부 다 초가집이었을 때 저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초가집 사이에서 저렇게 튼튼하고 이쁜 건물 한 동이 딱 서 있는 건물이 사진이 있는데요. 저는 그 사진을 보고 저 박다옥이 굉장한 건물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박다옥이란 하카타야라고 하는데요. 보통 우동집에 하카타야라는 이름을 짓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작은 우동집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박다옥이라는 건물은 전라도 그러니까 호남 지방에서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 부자들이 빌려서 연회를 하는 공간으로 이용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엄청난 건물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저 부분이 좀 잘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맞은편 건물로 지금의 이제 카페가 운영이 되면서 일부 장식들이 가려지게 되었는데 윗부분을 보시면 좀 중국풍으로 건물이 지어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 건물도 박다옥보다는 늦게 지어졌지만 그래도 꽤 오랜 기간 웨딩거리를 지키고 있는 건물이고요. 그리고
전주 화교 소학교라는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공간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까지 이제 미국인과 일본인 이야기만 했었는데, 지금 그 당시에 유행했던 건축풍이 붉은 벽돌로 건물을 짓는 거였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건물들이 붉은 벽돌을 이용해서 건물을 짓는데, 그 기술을 가장 잘 하고 저렴하게 해줄 수 있는 곳이 중국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주에 이런 건물을 짓기 위해서 중국인 기술자들이 서문 근처에 와서 거주를 하기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걸 중심으로 지금의 차이나 거리가 형성이 됐고요. 그 차이나 거리에 있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으로 전주 화교 소학교가 운영이 되었었는데요. 저희가 2000년대 이후로는 사실 많은 화교분들이 중국으로 다시 가셨고, 여기에 실제로 거주하시는 분들은 좀 적은 편이지만 저 건물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서문교회가 있는데요. 서문교회 건물은 사실 뭐 일제시대나 그렇게 오래전에 지어졌던 건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웨딩거리의 역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으로서 위치를 한다라고 해서 저희는 이 포인트를 4개로 집어서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그 공간이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가 됐습니다. 도시가 확장이 되는 것도 없이 1970년대 후반까지는 거의 대부분이 원도심에 모여서 살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기 왼쪽에 있는 지도는 1950년대의 전주 상용시가도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1962년도의 상공안내시가도입니다. 이 62년도쯤에는 도면이 둘의 차이가 있는데요. 오른쪽에 전주 전체에 도면이 하나가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62년도에 팔복동에 산업단지가 형성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주가 원도심과 그리고 팔복동 인근에 무언가가 생기는 그림들, 그리고 종합경기장이 생기는 공간들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 위에 그 그림이 새로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원도심 외에도 우리의 공간은 저렇게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드디어 저희가 그 해방 이후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해방이 되고 저희가 전쟁을 겪고 나서 그 과정 동안 전주의 원도심은 어떻게 변했을까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전주 같은 경우는 영화인들이 피난을 많이 왔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영화를 하시는 분들이 자기 고향으로 이제 피난을 왔고, 그 피난 오신 분들 기점으로 친구들이 또 피난을 오고 해서 영화인들과 문화예술인들이 많은 피난을 오는 공간으로서 예술들이 진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전쟁이 종료될 쯤 되면 그 우체국 맞은편에 가족회관 건물인데요. 굉장히 큰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건물 위치가 미군 문화관이라고 해서 미국의 문화를 그 바로 느낄 수 있는 그 지점으로서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자유부인이라고 해서 전쟁이 끝났고 하니까 이제 나는 규범 같은 거 필요 없고 놀래 하는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이 인근에서 돌아다니면서 놀았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청은 말씀드린 대로 한번 폭파가 되었다가 다시 건설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인근에 전주시청, 전주시의회 등의 행정 공간들이 전부 다 웨딩거리를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번 확대를 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이 도면은 중앙동과 고사동을 제가 좀 합쳐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간 아래쪽에 전라북 도청이 적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오른편으로 시청과 시의회가 함께 위치했던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까지도 1950년대 후반 정도의 지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른쪽에 길이 끊겨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일제가 그 뚫어놨던 도로 이외에 확장이 된 게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예술인들이 많이 피난을 와서 그 발달을 했다던 문화가 카페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카페들이 저렇게 제가 빨간색으로 그 컵 모양을 표시를 해놨는데요. 저 컵 모양들이 카페, 그러니까 다방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술인들이나 그리고 지역민들이 그 다방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많은 그 이야기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화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영화관끼리 경쟁을 하다가
전주의 재벌이 될 수 있었으나 망한 사연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전주의 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전주 국제영화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아주 간단하게 할 수밖에 없는데요. 대부분 전주가 왜 영화제야? 전주가 뭐 영화가 뭐가 있다고? 라는 의문들을 많이 품으세요. 그래서 전주가 그냥 우격다짐으로 영화지 하고 시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보다는 피난을 와서 6.25 전쟁 그 기간 동안에 또 전주에서 영화 촬영이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전주에서 피아골이라거나 그리고 이제 뭐 전쟁 관련된 그 영화라던가 이런 것들이 계속 촬영이 됐고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손에 꼽는 최초기의 영화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거에서 저희가 착안을 해서 영화제를 한번 해보자라고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1970년대에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웨딩거리 분들하고 이야기할 때 그때가 가장 피크였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제가 가장 정중앙에 송전탑 같은 뭔가를 하나 그려놨는데요. 거기가 미원탑입니다. 전주의 역사를 공부하시거나 좀 전주에서 오래 사신 분들은 다 아시는 그 미원탑인데요. 우선 미원탑의 미원은 그 회사 이름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송전탑 같은 거대한 조형물을 만들고 그 위에 미원이라는 홍보를 하는 형태의 탑이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전주 원도심의 웨딩거리가 얼마나 사람이 많이 왔는가를 알 수 있는 기준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는 전화가 없었기 때문에 미원탑에서 그냥 서서 기다리면 3-4시간만 기다리면 전주에 아는 사람이 다 지나간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리였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웨딩거리나 꼭 웨딩거리뿐만 아니라 전주 원도심 전체에서 도시가 이제 확장이 되는 계기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전주는 도시화에 의해서 인구가 급격하게 급증을 한 도시인데요. 1950년대쯤에 20만이었던 인구가 지금 현재 65만이 됐고 1980년대쯤에 40만 정도의 인구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도심에서 그만큼의 인구를 수용할 수 없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시에서는 처음에는 단독주택지들을 개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를 개발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신시가지들을 개발을 하는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도심을 중심으로 봤을 때 전주시 전역이 어마어마하게 확장이 되는 형태들이 되었는데요. 저희가 원도심에서 무언가가 빠져나가서 원도심이 쇠퇴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그냥 시에서 아무 생각 없이 걔를 빼냈구나 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렇다기보다는 확장이 되고 개발이 되는 시기에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부도심에다가 중요 기능을 옮겨서 사람들이 그곳으로 따라오게 유도를 하는 것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선 첫 번째로 덕진부도심을 지으면서 전주역이 이사를 갔고요. 전북대학교가 이사를 갔고 종합경기장도 이사를 가게 되고 하는 형태들로 기능들을 계속 이전을 시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기능들이 이전을 했나라는 게 저의 첫 번째 궁금증이었어요. 그래서 저 덕업으로 이제 어느 정도의 관공서와 공공시설들 그리고 교육시설이 이전을 했는가라고 봤을 때 제가 찾았던 건 23개 정도가 이전한 거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들 중에서 이 원도심 쇠퇴에 가장 큰 영향을 줬던 거는 전북도청 1청사와 2청사였습니다. 이거는 1청사와 2청사가 크기 때문도 있겠지만 1980년대나 70년대에 이전했던 그 시설들은 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던 시기에 이전을 했기 때문에 원도심에 큰 쇠퇴 영향을 주지 못했는데요. 2005년쯤부터 사실 인구 증가세가 조금 꺾이면서 1, 2청사가 나가고 그걸 대체해 줄 수 있는 인구들이 원도심에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쇠퇴가 굉장히 심화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위치로 봤을 때 위쪽 부분에
여기가 이제 전북도청 2청사이고요. 전라감영지로 적혀 있는 곳이 전북도청 1청사 이렇게 두 개의 공간이 있을 때 나가면 이 주변에 있는 곳들도 같이 나가기 때문에 그 두 곳의 세태가 굉장히 심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추가적으로 알려드리자면 전주 독립영화의 집이 지어질 옛날 옥토주차장 부지가 그 전에는 담배 공장으로 운영이 되다가 한국전쟁 때 폭격을 맞아서 그 폭격을 맞은 이후로 그냥 계속 그 빈 땅으로 있었거든요. 근데 그 땅이 너무 거대하다 보니까 거기 그 인근이 사실 그 뭔가 활성화가 되지 못하는 역량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 전북도청 1청사, 2청사 그리고 그 담배 공장 폐부지 이 세 개를 도시 재생의 버뮤다 삼각지대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 세 개를 어떻게 살리느냐가 이 원도심의 방향성을 정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곤 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전주시는 도시 재생을 일찌감치 시작을 했습니다. 그 계기 중에 하나가 2002년 월드컵이었는데요. 전주시에서도 월드컵 경기장을 짓고 월드컵 경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외국인들이 전주에 많이 방문을 할 텐데 도무지 외국인들이 놀거나 혹은 숙박을 할 공간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빨리 우리가 뭘 하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한옥 민박과 전통에 대한 이야기로 한옥 마을로 이야기가 되게 되었고요. 그리고 소비나 이런 공간들을 위해서 걷고 싶은 거리가 형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주는 영화의 고장이기 때문에 영화제를 한번 해보자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국제영화제 한옥마을 걷고 싶은 거리가 대표적인 사업으로 먼저 시작이 되게 되었고요. 그 후로도 계속 거리 정비 사업이라던가 그리고 연결 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 드디어 2005년에 나갔던 전북도청 2청사 부지에 한국전통문화전당이 들어오게 됩니다. 사실 아직도 그 공간은 활성화되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비어있던 공간보다는 훨씬 더 좋은 상태로 변화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 도면을 조금 수정을 하긴 해야 할 것 같은데요. 15번으로 되어 있는 전라감영 재창조 사업은 현재 2022년에 전라감영으로 복원이 되면서 사업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버뮤다 삼각지대 중에서 11번, 15번 저 도청 1, 2청사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원도심 전체로 한옥마을에서 전라감영으로 놀러 가고 전라감영에서 시내로 갈 수 있는 루트들이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초창기에는 말씀드린 대로 한옥마을과 걷고 싶은 거리 영화제를 중심으로 사업들을 많이 진행을 전주시에서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1000만 관광객이 오는 한옥마을의 성과 그리고 영화제와 걷고 싶은 거리의 성과들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났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그 두 곳 외에는 사람들이 전혀 퍼지지 않는 문제들이 조금 있어서 2018년 정도부터 이 사람들을 전주 원도심 전역으로 조금 돌아다닐 수 있게 해보자라는 그 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되어서요. 점차적으로 연결되는 사업들이 많이 증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진들을 조금 보여드릴 건데요. 우선 여기는 예전의 전북도청입니다. 근데 이 전북도청이 저렇게 건물이 있고 계속 비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되지 않았던 문제점들이 있고 도청 주변으로 보행로가 없어서 사람들이 걸어 다니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선하는 방향에서 전라감영이 복원이 되었고요. 그리고 앞에 보행로들이 정비가 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보행로가 없었던 전라감영로를 한번 이 로드뷰에 있는 건데요. 과거 사진과 최근 사진을 한번 비교해 볼 건데요. 왼쪽에 신원슈퍼가 써 있는 거가 과거 사진이고요. 오른쪽이 이제 전라감영로가 정비된 곳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비 전에는 이곳이 신호등이 거의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커브길이다 보니까 이게 40도로여도 사람들이 6, 70으로 달리는 문제점들이 있었고요.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커브 공간이라 보행자를 발견하기 어려운 문제점들과
한옥마을 관광객들이 여기까지 올라왔음에도 길을 봤을 때 관광지가 이제 끝났구나 라는 생각에 단절감들을 주는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우선 교통사고를 줄이는 게 첫 번째 목표이고, 두 번째가 전라가면과 연결이 되는 한옥마을의 연결 지점에 있는 곳이다라는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도시재생 사업으로 정비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곳들 중에 사진들을 보여드릴 건데요. 왼쪽에 이제 가족회관이라고 되어 있는 공간이 미국문화원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저 건물이 미국문화원이었던 건 아니고요. 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미군들이 나가면서 결국엔 저기에 도를 홍보하는 공보관이 지어지면서 저렇게 거대한 건물로 지어졌는데요. 저 공간에서 연애나 그리고 영화나 그리고 뭐 다양한 홍보들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오래된 건물처럼 보이지만 저게 가장 좋았던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길을 따라서 계속 가볼 건데요. 옛날과 지금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 지금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여기는 세탁소 건물이고 뒤쪽으로 파출소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 파출소 건물이 지금 이렇게 도서관이 되었고요. 세탁소는 여전히 있습니다. 네, 이 사진에서 제가 보여드리려고 한 건 세탁소가 여전히 있습니다가 아니라 나무의 크기입니다. 세탁소 앞에 세탁소의 간판 정도로 되어 있었던 나무가 지금은 시간이 15년이 지나서 3층 규모의 나무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 나무는 어디서 왔을까라는 걸 알려드리면 2007년경에 웨딩거리 정비 사업을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저 정비 당시에는 저희가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었어요. 저 길을 정비해놓고 저렇게 작은 나무를 심고 도망간단 말이야? 돈 아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제가 학생일 때였는데요. 정말 이쑤시개 심어놓고 갔다라고 할 정도로 그 업체를 아는 게 아니니까 뒷말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가더라고요. 처음부터 큰 나무를 심었을 때 상인분들이 과연 이 나무를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라는 의문도 있고요. 이 15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서 나무가 이 동네의 하나의 이웃처럼 자리를 잡는 그 과정에 의해서 사람들이 이 나무를 없애주세요, 뭐 뽑아주세요 라는 이야기들을 안 하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웨딩거리는 이렇게 나무가 거의 한 20-30그루 정도 길을 따라서 쭉 심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길에 이 나무 밑에서 사람들이 앉는 문화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도 왼쪽이 이제 옛날 사진이고요. 오른쪽이 이제 최근 사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업종들의 변화를 좀 보시면 재밌을 것 같은데, 이 시계점이 있었죠. 그리고 오렌지 웨딩이 그 웨딩 관련된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살아 있었습니다. 종합 웨딩이에요.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을 같이 하는 회사들이 계속 있었는데요. 오른쪽 보시면 이렇게 지금은 빈 상가들이 있는 웨딩거리로 변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살아있는 가게들이 금은방이나 한복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넘어오면서 그 가게들이 왼쪽에 보시면 원래는 한복이나 그래도 웨딩 쪽으로 가게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음식을 파는 혹은 술을 파는 공간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 사진조차도 지금 가게가 바뀌었어요.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데 위스키나 맥주를 파는 오픈바 공간으로 변경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이제 넘어가면 그 전에도 계속 생활상권이었던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다원이나 그리고 가게들이 대부분 공무원들이 좀 와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공간들로 가득 차 있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 넘어가면 차이나거리 쪽으로 갔을 때 술집이 있었던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술집의 종류들이 조금 많이 바뀌면서 20, 30대가 오늘 외리단길로 넘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중간으로 가게 되면 저기 왼쪽에 있는 게 다가파출소 사진이네요. 저 오래된 건물을 지금은 다가여행자 도서관으로 변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 공간은 굉장히 다양성이 있는데요. 송영진 한 의원이나 그리고 강훈
양복점, 세탁소 같이 지역에 계속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한 상가들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생각하고 느끼고 들었던 웨딩거리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더 웨딩거리를 잘 아시는 분들 혹은 저를 통해서 웨딩거리의 과거를 들으신 분들, 그리고 한 번도 웨딩거리를 안 가본 사람 혹은 많이 가본 사람 등등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웨딩거리의 미래를 더 많이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말씀드린 대로 생활상권과 다양한 지역상권 그리고 관광상권 등등이 함께 섞어지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